안녕하세요. 써니 북타임입니다. 오늘 준비한 책은 이반 데니소비치의 하루, 솔제니친 지음, 류필하 옮김입니다. 먼저 솔제니친의 생애와 작품 3개입니다. 카자크 혈통 집안에서 태어난 솔제니친은 그가 세상에 나오기도 전에 아버지가 사고로 사망했기 때문에 어머니 손에서 자랐다. 남부 러시아 로스토프 대학에서 물리, 수학을 전공하였으며 리아잔시의 중학교에서 물리, 수학 교사로 있다가 포병 장교로 독일 전선에서 활약하기도 했다. 그러던 중 동료들에게 반소 선동을 하고 반소 조직의 창설에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는 이유로 루반칸 수용소에 수용되었으며 후에 라게리에로 옮겨졌다. 1953년 형기 만료로 석방되어 이반 데니소비치의 하루를 발표하면서 작가 활동을 시작하게 된다. 1968년에는 암병동 제1권을 서방세계에서 출판함으로써 1970년에 노벨 문학상을 수상하게 된다. 그러나 스톡홀름에서 열린 시상식에는 참석하지 않았다. 암병동은 솔제니친 자신이 1950년대 말 강제 추방당해 입원해 있으면서 암 말기라고 선고받았으나 암을 치료한 과정을 담고 있다. 1971년에는 1914년 8월을, 1973년에는 수용소 군도를 파리에서 출판하여 전 세계의 센세이션을 일으키기도 했다. 수용소 군도가 출간되자마자 솔제니친은 소련 언론의 공격을 받았고 서유럽에서는 그에게 큰 관심을 보였으나 결국 체포돼 반역죄로 법정에 서게 된다. 이튿날 소련에서 추방당하고 스위스로 건너간다. 솔제니친의 문학은 19세기 러시아 문학의 전통 위에 서서 스탈린 개인 숭배의 부정적 현상을 철저히 부각시켜 놓았다. 그러나 그것은 소련 사회라는 한정된 공간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널리 인간 사회 전반에 통용되는 문제이기도 했다. 솔제니친은 그러한 세계를 들여다보고 그것을 이야기할 용기를 가진 외로운 싸움을 계속한 작가인 것이다. 지금까지의 소극적인 스탈린 비판을 보다 근본적인 체제 비판으로 끌어올린 데에 솔제니친 문학의 진정한 가치가 있다. 한 모금의 담배 연기가 자유 자체보다도 귀중하게 여겨질 정도로 비참했던 8년 동안의 수용소 생활에서 솔제니친은 인간으로서의 인격과 개성을 상실하고 하나의 번호에 불과한 물적 존재로서의 부자유와 궁핍, 중노동을 하면서도 삶에 대한 사랑과 집념, 그리고 강인한 의지로서 그것들을 극복한 자신의 생활 경험을 용감하게 표현했다. 이반 데니소비치의 하루는 솔제니친이 몸소 경험한 스탈린 치하의 수용소 생활을 묘사하고 있다. 그는 이 작품 속에서 무엇보다도 진실을 추구하고 절대로 어떠한 타협도 해서는 안 된다는 것, 예술의 형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용이 모든 것을 결정한다는 것, 예술의 가치를 결정짓는 것은 그것을 누리는 사람의 감정을 높이는가 아닌가의 여부에 달려 있다는 것 등을 피력하고 있다. 솔제니친은 이 작품에 이반 데니소비치 슈오프라는 평범한 농민 출신의 죄수를 주인공으로 등장시킨다. 그가 강제 수용소에서 아침에 일어나 잠자리에 들 때까지의 하루 동안 겪는 단조로운 생활이 마치 일기 쓰듯이 보고 형식으로 짜여져 있으나 그 밑바닥에는 가벼운 해악이 깔려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이 작품은 우리가 흔히 소설에서 기대할 수 있는 스토리다운 스토리가 없다는 데 특징이 있다.
이반 데니소비치의 하루 일과가 묘사되고 있는데 그의 하루는 무서울 정도로 단조롭다. 이 단조로운 생활을 작가는 예리하고 면밀하게 추적하는 것이다. 이 추적을 통해 솔제니치는 아침에 일어나고 밤에 잠자리에 들기까지의 숙명적인 일과를 반복적으로 되풀이함으로써 숙명을 거부하고 새 체제를 구축하려 했던 볼셰비키의 혁명이 더욱 혹독한 숙명을 창조해내고 있음을 역설적으로 비판하고 있다. 작품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반 데니소비치의 하루. 새벽 5시 언제나 그러하듯 기상 신호가 울렸다. 본부 막사 앞에 매달아 놓은 레일을 쇠망치로 두들기는 것이다. 손가락 2개 정도의 두께로 두껍게 성에가 얼어붙은 유리창을 통해서 희미한 음향이 아련하게 들려오다가 그것도 이내 조용해졌다. 날씨가 추우니까 간수도 망치를 오래 휘두르기가 싫었던가 보다. 기상 신호는 멎었으나 창밖은 한밤중과 다름없다. 슈오프가 밤중에 소변을 보러 일어났을 때처럼 여전히 캄캄한 암흑이다. 유리창에는 3개의 누르스름한 불빛이 비치고 있었다. 2개는 수용소 바깥에 달아놓은 것이고 하나는 철조망 울타리 안에 달아놓은 것이다. 어쩐 일인지 막사 출입문을 열러오는 사람도 없고 당번 죄수들이 막대기로 똥통을 드러내는 소리도 아직 들리지 않는다. 이반 데니소비치 슈오프가 기상시간에 늑장을 부리는 일은 한 번도 없었다. 언제나 기상신호와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는 것이었다. 작업하러 나가기까지는 1시간 반이라는 자유시간이 있다. 수용소 생활에 익숙해진 죄수라면 이 시간을 이용해서 언제나 돈벌이를 할 수도 있다. 누구한테서든 주문을 받아 낡은 안감으로 벙어리 장갑에 씌울 주머니를 만들어주는 것도 벌이가 되고 돈 많은 친구들이 맨발로 신발더미에 가서 신을 찾아 신지 않아도 되도록 침대까지 마른 펠트 장화를 갖다 준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일손이 모자라는 보급계 창고로 달려가서 청소를 하거나 물건을 날라주거나 하는 일도 있다. 아니면 식당에 가서 먹고 난 식기를 거둬 모아 하나를 안고 설거지통으로 가져다 주는 일 역시 할 만하다. 그러나 거기는 지원자가 너무 많아서 오히려 귀찮아할 지경이다. 어쩌다 먹다 남은 찌꺼기라도 걸리면 그만 참지 못하고 자신도 모르게 그릇을 핥는 재미가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슈오프는 처음 수용소 생활을 시작할 때 그의 작업반장이던 쿠조민의 말을 잊지 못하고 있었다. 1943년에 이미 강제노동 수용소 생활이 3년째라던 쿠조민은 수용소의 늙은 늑대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었는데 언젠가 그는 밀림 속 빈터에서 모닥불을 피우며 전선에서 압송되어 온 신입 반원인 슈오프에게 이런 설교를 하였다. 여보게, 여긴 법이라는 게 없단 말이야. 있다면 이 밀림과 같은 거지. 그렇지만 이런 데서도 사람은 살고 있어. 수용소에서 죽는 놈이 있다면 그건 남의 죽그릇을 핥으려 드는 친구들, 자주 의무실에 드나들며 편히 누워 있을 궁리만 하는 친구들, 그리고 쓸데없이 간수장을 찾아다니며 동료를 밀고 하는 녀석들 뿐이지. 간수장을 찾아다닌다는 말은 밀정 노릇을 한다는 뜻인데 물론 이것은 은연중에 그의 울분을 토로하는 말이었다. 밀정 노릇을 하는 자들은 처세술이 대단히 좋다. 그들은 동료들의 피를 희생하여 자신의 안전만을 생각하는 놈들이다. 언제나 기상신호와 함께 제일 먼저 일어나는 슈오프가 오늘은 도무지 일어날 생각을 않고 있다.
저녁부터 오한이 들고 뼈마디가 쑤시는 것 같기도 해서 기분이 몹시 언짢았는데 밤중에도 좀처럼 몸이 풀리지 않았다. 잠을 자면서도 꼭 무슨 병에 걸린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좀 나아진 것 같기도 했다. 제발 날이 새지만 말았으면 하는 생각뿐이었다. 그러나 아침은 어김없이 찾아온 것이다. 하기는 막사 안에 그냥 누워 있을 수 있다 해도 몸이 녹을 리는 없었다. 창문에는 성에가 끼고 천장 가까운 벽에는 온통 흰 거미줄 모양의 고드름이 주렁주렁 늘어붙어 있다. 말이 막사지. 이건 바깥이나 조금도 다를 것이 없다. 슈오프는 일어나지 않았다. 그의 잠자리는 다락처럼 만들어진 위쪽 침상에 있었다. 그는 담요와 작업복을 머리 위까지 푹 뒤집어 쓰고 방한복 소매 속에 두 발을 넣은 채 그냥 누워 있었지만 직접 눈으로 보지는 못해도 귀에 들려오는 소리로 막사 안의 동정을 그리고 자기가 속해 있는 작업반원들의 움직임을 환히 알 수 있었다. 지금 늙은 당번 죄수들이 8말들이 무거운 똥통을 복도로 드러내고 있구나. 작업 불능자라 해서 가벼운 일을 시킨다는 게 기껏 똥통을 나르는 일이냐. 그득 들어있는 똥물을 흘리지 않고 나르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게다. 그건 그렇고 제75 작업반에서 건조기에 말린 방한 장화를 한아름 갖다 던지는 소리가 난다. 그 다음은 우리 작업반에서 가져올 게다. 반장과 부반장이 지금 말없이 신발을 신고 있다. 침상이 삐걱거리는 소리로 미루어 보아 알 수 있다. 부반장은 곧 반원들에게 나눠줄 망을 받으러 갈 것이고 반장은 명령을 수령하러 본부 막사에 있는 생산계획부로 가겠지. 하지만 오늘은 여느 날처럼 단순히 명령 수령만을 위해 가는 것이 아니다. 슈오프는 오늘 자기들의 운명이 결정된다는 것을 생각했다. 본부에서는 우리 제104 작업반을 현재의 공장 건설 작업으로부터 새로운 건설지구인 사회주의 단지로 배치시킬 계획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사회주의 단지라는 것은 눈으로 뒤덮인 허허 벌판이어서 우선 구덩이를 파고 말뚝을 세워 우리 자신의 탈주를 막기 위한 철조망부터 쳐놓아야 한다. 그 다음에야 본격적인 건설 작업이 시작되는 것이다. 거기 가면 틀림없이 한 달 동안은 몸을 녹일 만한 장소도 없을 것이다. 움막집 한 채 없는 곳이라니까 모닥불을 피울 수도 없을 것이다. 모닥불을 피울 나뭇가지조차 없을 테니까 빳빳한 동태가 되지 않으려면 죽어라고 곡괭이를 휘두르는 수밖에. 반장은 어떻게든 이 문제를 좋게 해결해 보려고 지금 생산계획부의 작업 할당계를 만나러 가는 것이다. 우리 작업반 대신에 어수룩한 다른 작업반을 보내려는 속셈이다. 물론 빈손으로 가서는 말이 통하지 않는다. 하다못해 베이컨이라도 반 킬로쯤 갖다 바쳐야 한다. 아니 1킬로는 갖다 주어야 할 게다. 그보다도 온몸이 금방 부서질 것만 같으니 큰일이다. 의무실을 찾아가서 하루만이라도 작업을 면제시켜 달라고 부탁해 볼까? 믿져야 본전 아닌가? 그런데 오늘 당직 간수가 누구더라? 그렇지. 눈이 새까만 키다리 하사가 당직 근무를 설 차례다. 얼른 보기엔 굉장히 무서운 것 같지만 알고 보면 간수 중 누구보다도 만만한 친구다. 영창에 쳐넣는 일도 없고 감독관에게 끌고 가는 법도 없다. 하여튼 제9호 막사 죄수들이 아침밥 먹으러 갈 차례가 돌아올 때까지는 늑장을 부리고 누워있어도 괜찮을 것이다. 침상이 삐걱 소리를 내며 흔들리는가 했더니 한꺼번에 두 사람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위쪽 침상에서는 슈오프 곁에 누워있던 침례교 신자 알료샤가 일어나고 아래쪽에서는 전직 해군 중령인
부이노프스키가 일어난 것이다. 똥통 2개를 다 드러낸 늙은 당번들이 서로 욕을 해대며 다투기 시작했다. 누가 더운 물을 떠오느냐 하는 것으로 싸움이 붙은 모양이다. 여편네들처럼 시끄럽게 입들만 놀리고 있구나. 제20 작업반의 전기용 접공이 버럭 고함을 친다. 왜들 시끄럽게 구는 거야? 그는 방한화 한 짝을 획 집어 던졌다. 그만두지 못해? 방한화가 무딘 소리를 내며 기둥에 가서 부딪혔다. 말다툼은 그쳤다. 옆의 작업반에서는 부반장이 투덜거리고 있다. 바실리 표도르치, 식량계 놈들이 또 속였어. 죽일 놈들 같으니 900g짜리 빵이 4개 있어야 하는데 3개밖에 없으니 어떡하지? 모자라는 것을 누구 몫에서 떼란 말이야. 그의 음성은 나직했으나 반원들이 그 소리를 못 들었을 리 없다. 그들은 침을 삼키며 서로 눈치를 살피고 있을 게다. 누구든 한 사람이 저녁엔 빵 한 덩어리를 덜 받아야만 하는 형편이다. 그러나 슈오프는 톱밥을 넣어 만든 매트리스 위에 여전히 죽은 듯이 누워 있었다. 차라리 오한증이 확실해지든지 그렇지 않으면 아주 몸이 개운해지든지 어느 한쪽이 분명해졌으면 좋으련만 이것도 저것도 아니니 안타까운 일이다. 옆의 침례교 신자가 입속으로 기도문을 외고 있는 동안 밖에 나갔던 부이노프스키가 다시 기어 들어와서 누구 보고 들으라는 소린지 잠옷 고소하게 됐다는 투로 중얼거렸다. 기운을 내라. 붉은 군대 수병들아. 밖은 영하 30도가 틀림없어. 이 소리를 듣고 슈오프는 정말 오늘은 의무실에 가봐야겠다고 결심했다. 그러나 바로 그 순간 누군가의 위압적인 손길이 그의 담요와 방한복을 낚아채듯 벗겨버렸다. 슈오프는 얼굴에 덮었던 작업복을 젖히며 몸을 일으켰다. 침상과 같은 높이에서 얼굴을 쳐든 채 비쩍 마른 타타르 하사가 버티고 있다. 그러고 보니 슈오프의 예상과는 달리 오늘은 타타르가 당직인가 보다. 그래서 늦잠을 자는 놈을 잡으려고 살그머니 막사에 기어든 게 분명하다. CH854호. 슈오프의 검은 작업복 어깨에 붙은 흰 번호표를 재빨리 보고 타타르는 판결문을 읽듯 뇌까렸다. 너는 노동영창 3일이다. 쥐어짜는 것 같은 그의 독특한 목소리가 빈대가 들끓는 상하 50개의 죄수용 침상에 200명의 인원을 수용하고 있는 어두컴컴한 막사 안에 울려 퍼지자 늑장을 부리고 있던 무리들이 여기저기서 일제히 자리를 차고 일어나 재빨리 옷을 껴입기 시작했다. 영창이라니 간수님 무엇 때문입니까? 슈오프는 자기가 실제로 느끼는 것 이상으로 애절하게 물었다. 노동영창이라는 건 중영창에 비하면 그래도 약과다. 더운 음식을 얻어 먹을 수 있을 뿐더러 첫째, 서글픈 생각에 잠길 겨를이 없는 게 좋다. 진짜 영창은 작업에도 내보내지 않는 중영창을 말한다. 기상 신호가 울리면 곧 일어나야 한다는 걸 몰라? 자, 본부로 가자. 하지만 타타르의 말투에는 어딘지 힘이 없다. 어째서 영창이냐고. 그런 것쯤은 타타르 자신에게도 슈오프에게도 그리고 막사 안에 있는 다른 죄수들에게도 너무도 당연한 일이 아닌가. 수염 하나 자라지 않은 타타르의 밋밋한 얼굴에는 어떠한 표정도 없었다. 그는 고개를 돌려 2번째 먹이를 찾았으나 그때까지 자리에 누워있는 죄수는 하나도 없었다. 위층에서도 아래층에서도 왼쪽 무릎 위에 죄수 번호가 붙은 새까만 손바지에 허둥지둥 다리들을 쑤셔 넣는가 하면 옷을 다 입은 자들은 앞깃을 여미며 밖으로 피해 달아나고 있다. 슈오프는 정말 억울하다고 생각했다.
무슨 다른 일 때문에 영창에 들어가게 되었다면 이렇게까지 분하지는 않았으리라. 지금까지 하루도 빼놓지 않고 언제나 제일 먼저 자리에서 일어났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타타르에게 사정해 봐야 아무 소용도 없다는 것을 그는 잘 알고 있었다. 그래도 예의를 지키는 뜻에서 형식적으로나마 잘못을 빌어야 한다. 그는 바지를 입고 방한복을 걸친 다음 마룻바닥에 쌓인 방한화 더미 속에서 자기 것을 찾아 신었다. 슈어프가 당직 간수한테 끌려가는 것을 백사 작업반원들 중 못 본 사람은 없었다. 그러나 누구 한 사람 그를 위해 말 한마디 하지 못했다. 말해봐야 소용도 없으려니와 사실 뭐라고 할 말도 없지 않은가. 반장쯤 된다면 한두 마디 할 수 없는 것도 아니다. 그러나 반장은 그곳에 없었다. 슈어프도 동료들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공연히 타타르의 비위를 건드릴 필요가 없었던 것이다. 그저 얌전히 따라 나서는 게 상책이다. 아침 식사는 반원들이 남겨두겠지. 눈치가 빠른 친구들이니까. 두 사람은 밖으로 나왔다. 밖에는 호흡하기 곤란할 정도로 짙은 안개가 끼어 있었다. 추웠다. 두 개의 커다란 탐조등이 양쪽 끝에 서 있는 망루로부터 서로 엇갈리며 출입금지 구역을 비추고 있다. 그 밖에도 수용소 안팎에 설치된 무수한 전등이 별빛을 무색해 할 만큼 휘황하게 빛나고 있다. 빠드득거리며 방한화 소리도 요란하게 죄수들이 눈을 밟으며 이리 뛰고 저리 뛴다. 변소에 가는 사람, 세면장으로 가는 사람, 자기에게 온 사식을 찾으러 가는 사람, 저마다 다 분주하다. 여기 있는 죄수들은 보내온 밀가루를 사식 취급소에 맡겨놓고 얼마 동안 배를 두드릴 수 있는 것이다. 머리들이 모두 어깨 사이로 움츠러들어 있다. 당장 못 견딜 만큼 추워서라기보다는 이 혹한 속에서 하루 종일 꿈틀거려야 한다는 생각 때문이리라. 그러나 타타르만은 기름때가 반지르르한 푸른 금장이 달린 모피 외투에 몸을 감싼 채 이까지 추위쯤 문제가 아니라는 듯이 당당한 자세로 걷고 있다. 그들은 수용소 영창인 석조 감옥을 에워싼 판자 울타리를 지나 빵 공장 옆을 지나갔다. 죄수들의 침입을 막기 위해 빵 공장 둘레에는 철조망이 쳐 있다. 이윽고 본부 막사 모퉁이를 돌았다. 하얗게 고드름이 달린 레일 토막이 굵은 철사에 묶여 기둥에 매달려 있다. 다른 기둥에는 고드름이 주렁주렁 달린 온도계가 매달려 있다. 수은주가 지나치게 내려갈 것을 염려해서인지 온도계는 기둥에 깊은 홈을 파고 그 속에 넣어 놓았다. 슈어프는 행여나 하고 뿌옇게 얼어붙은 유리관을 곁눈질해서 보았다. 만일 영하 41도 이하를 가리킨다면 작업장에 끌려 나가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41도라면 오늘은 어림도 없다. 본부 막사에 들어서는 길로 슈어프는 곧장 간수실로 끌려갔다. 오는 길에 눈치채지 못한 것은 아니었지만 간수가 들어오자 그는 자기를 기다리는 것이 영창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 간수실 마룻바닥이 아직도 지저분한 것을 발견했기 때문이다. 타타르는 슈어프에게 영창을 면제해 주겠다고 말하고 그 대신 마루를 닦으라고 명령했다. 간수실 마루를 닦는 일은 작업장에 나가지 않는 특수한 죄수들이 하는 일이다. 즉 본부 막사 당번들의 직무인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본부에 오래 있는 동안에 간수장이며 감독관이며 심지어는 수용소장의 방해까지 마음대로 드나들 수 있게 되어 자연히 간수들조차 모르는 정보를 알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 언제부터인지 모르지만 하잘것없는 간수들 따위의 방을 닦는 것은 자기들의 일이 아니라고 여기게 되었다. 처음에는 한두 번 당번들을 불러 주의를 주기도 했으나
형편이 돌아가는 걸 알게 된 간수들은 일반 죄수 중에서 아무나 잡아다가 청소를 시키게 되었던 것이다. 간수실에는 패치카가 훨훨 타오르고 있었다. 간수 두 사람이 꾀죄죄한 작업복 차림으로 장기를 두고 있고 다른 하나는 모피 외투에 혁대까지 메고 장화를 신은 채 벽 옆의 좁고 긴 의자 위에 누워 잠을 자고 있다. 한쪽 구석에 걸레가 담긴 양동이가 보였다. 슈오프는 영창을 면제해 준다는 말이 너무나 고마워서 타타르에게 이런 소리까지 했다. 고맙습니다, 간수님. 앞으론 절대로 늑장을 부리지 않겠습니다. 여기서의 규칙은 아주 간단하다. 하라는 일만 끝내면 즉시 돌려보낸다. 영창 대신에 간수실 청소를 명령받자 슈오프는 몸이 금방 거뜬해지는 것 같았다. 그는 장갑도 끼지 않은 채 양동이를 들고 우물로 갔다. 너무 서두르는 바람에 베개 밑에 넣어두었던 장갑을 잊어버리고 왔던 것이다. 생산 계획부로 가던 작업 반장들이 기둥 옆에 옹기종기 모여있다. 전에 소련 영웅 칭호를 가졌던 젊은 친구 하나가 기둥에 기어 올라가서 팔 소매로 온도계를 닦는다. 밑에서는 위에다 대고 마구 소리를 친다. 야, 입김을 쐬지 마. 올라간다, 올라가. 저런 바보 같으니 수은지가 올라간다니까. 슈오픈의 반장인 추리는 그들 속에 끼어 있지 않았다. 슈오프는 양동이를 땅에 내려놓고 소매 속으로 두 손을 집어넣은 채 흥미로운 눈으로 그들을 바라보았다. 제기랄, 겨우 27도 5분이야. 기둥에 올라간 청년은 목쉰 소리로 이렇게 내뱉더니 다시 한번 얼굴을 가까이 가져다가 확인하고 나서 껑충 밑으로 뛰어내렸다. 저놈의 온도계는 고장났어. 믿을 수가 없어. 누군가 투덜거렸다. 하긴 수용소에 온전한 걸 달아놓을 리가 있나. 반장들은 흩어져 갔다. 슈오프는 우물로 달려갔다. 끈을 잡아매지 않은 방한모의 귀덮개가 펄럭거리고 양쪽 귀가 짜릿하게 얼어서 들어왔다. 우물 둘레에는 얼음이 두껍게 얼어붙어서 두레박이 간신히 들어갈 지경이다. 두레박 줄은 막대기나 다름없이 꽁꽁 얼어 있었다. 김이 무럭무럭 나는 양동이를 들고 간수실로 돌아오자 슈오프는 추위에 감각을 잃은 두 손을 따뜻한 우물물 속에 담갔다. 손이 조금 녹는 것 같다. 타타르는 보이지 않았지만 방 안에는 간수가 4명 있었다. 장기를 두던 간수도 의자에서 자고 있던 간수도 서로 얼굴을 맞대고 둘러앉아 1월분으로 수술을 어느 정도나 받게 될 것인가 하는 것으로 의논이 분분했다. 수용소 부속 불악은 식량 사정이 좋지 않았다. 그래서 일반 불악민들과는 달리 간수들에게는 여러 가지 명목을 붙여서 식량을 나눠주고 있었다. 야, 문 잘 닫아. 바람이 들어오잖아. 그중 하나가 얼굴을 돌리며 소리쳤다. 아침부터 방한화를 적셨다가는 큰일이다. 막사 안을 모조리 뒤져도 갈아 신을 신발이 없기 때문이다. 슈오프는 8년 동안의 수용소 생활을 통해 신발 때문에 온갖 고초를 다 겪어왔다. 방한화라곤 구경도 못하고 겨울을 보낸 적도 있었다. 어느 해 겨울인가 편상화 한 켤레 얻어 신지 못하고 바닥에 낡은 타이어 조각을 뗀 집신 비슷한 물건을 신발이라고 신고 다닌 적도 있었다. 그러나 요즘에는 사정이 아주 좋아진 셈이다. 지난해 10월에 슈오프는 제법 코끝이 딱딱하고 방한용 각반까지 달린 편상화 한 켤레를 지급받았다. 처음 일주일은 굽이 높다란 새 구두를 신고 삐걱거리며 신이 나서 돌아다녔다. 게다가 12월에는 재수 좋게 방한화를 배급받았다. 아마도 죽으란 법은 없는 모양이다. 그런데 그 빌어먹을 놈의 격리부장이 상관의 귀에 대고 이렇게 소곤거렸다. 방한화를 받는 놈한테선
편성화는 도로 돌려받기로 합시다. 죄수가 신발을 2켤레씩이나 갖고 있다는 건 규정에 위반되는 일이니까요. 결국 슈오프는 2가지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야만 했다. 편상화만으로 한겨울을 지내느냐, 그렇지 않으면 해빙기까지 방한화를 싣느냐 하는 것이다. 방한화를 받으면 편상화는 반납해야 한다. 정성껏 기름을 발라 이제 겨우 길을 들여놓게 된 새 편상화를 말이다. 오랜 수용소 생활을 통해서 이번의 이 편상화만큼 애석하게 여긴 것은 없었을 것이다. 한데 모아서 창고로 가져가면 봄이 되더라도 다시 자기 손에 굴러 들어올 리는 만무하지 않은가. 슈오프는 재빨리 방한화를 벗었다. 쩔렁하고 숟가락이 떨어졌다. 영창에 쳐넣는다는 바람에 정신이 하나도 없었지만 그래도 숟가락만은 잊지 않았던 것이다. 그는 방한화를 한쪽 구석에 갖다 놓고 발싸개도 함께 그 위에 벗어 던졌다. 걸레에 물을 흠뻑 적셔서 가지고 간수들의 발밑을 향해 맨발로 용감히 돌진했다. 이 자식 조심해! 간수 하나가 발을 번쩍 쳐들며 소리쳤다. 웬 물을 그렇게 많이 적셔 이 바보 같은 놈아. 그따위로 마루 닦는 법이 어디 있어. 이렇게 하지 않으면 깨끗이 닦이지 않습니다, 간수님. 마루 틈에 먼지가 잔뜩 끼어 있어서요. 이런 돼지 새끼만도 못한 놈 봤나? 넌 네 마누라가 마루를 닦는 것도 본 적이 없나? 슈오프는 물이 뚝뚝 떨어지는 걸레를 손에 든 채 부동 자세를 취했다. 그리고는 앞니가 숭숭 빠져버린 입을 벌리며 희죽 웃어 보였다. 43년 우수치 이지마 수용소에 있을 때 영양실조로 일을 한꺼번에 몇 개나 잃고 만 것이다. 바로 그 전에 이지를 알아서 위장을 몹시 상한 탓으로 얼마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했는데 아마 그것이 영양실조의 원인이 되었던 모양이다. 다행히 죽지 않고 살아나서 지금은 다만 말을 할 때 바람이 새는 소리를 낼 뿐이다. 마누라하고는 41년에 헤어졌기 때문에 지금은 얼굴조차 잘 생각이 나지 않을 지경입니다. 하고 그는 대답했다. 이 녀석들은 닦는다는 게 늘 이래. 마룻바닥 하나 제대로 닦을 줄 모르는 이따위 등신 같은 놈들한텐 정말 빵이 아깝다니까. 똥물이나 퍼 먹여야 할 놈들이야. 도대체 어떻게 닦기에 날마다 닦는데도 한 번도 깨끗해지지 않을까? 이봐 854호. 물을 너무 많이 칠하지 말고 잘 닦아보란 말이야. 얼른 닦고 꺼져버려. 마른 곳이 한 군데도 남지 않도록 마루에다 두루 물칠을 하고 나서 슈오프는 물걸레를 그냥 페치카 뒤에 던져 넣었다. 문지방에서 장화를 신고 양동이에 남은 물을 간수들이 다니는 바깥 통로에 뿌려버렸다. 그리고는 목욕탕과 아무런 난방장치도 없는 컴컴한 클럽 건물 옆으로 빠져 식당으로 걸음을 서둘렀다. 작업 출동 전에 의무실에 들리려면 서둘러야 한다. 또다시 온몸이 쑤시는 것 같다. 그건 그렇고 혹시 식당 앞에서 간수한테 들켰다가는 큰일이었다. 혼자 떨어져서 행동하는 놈은 당장 잡아다 영창에 쳐넣으라는 수용소장의 엄명이 있기 때문이다. 오늘따라 이상하게도 식당 앞은 붐비는 것 같지 않았다. 순번을 기다리느라고 늘어선 길다란 줄도 보이지 않는다. 아무 일 없이 그는 안으로 들어갔다. 문에서 들어오는 한기와 국그릇에서 올라오는 김으로 식당 안은 목욕탕처럼 온통 김이 서려 있다. 앞을 내다볼 수도 없을 지경이다. 작업반별로 식탁에 앉아서 한창 먹고 있는 패들, 통로에 가득 늘어서서 이리 밀고 저리 밀리며 자리가 나기를 기다리고 있는 축도 있다. 각 작업반에서 나온 식사 당번들이 목판에 죽그릇과 국그릇을 담아가지고 고래고래 고함을 치면서 자기들의 자리를 찾느라고 우왕좌왕하고 있다. 자, 여기 있다. 이거 받아라. 아니, 목판을 밀면 어쩌자는 거야. 저런.
한 손으로 목덜미를 후려치는군. 잘한다, 잘해. 어쩌자고 길을 막아서는 거야. 남이야 죽그릇 바닥을 할 건 말건 뭐 때문에 흘금흘금 보는 거야, 이놈아. 저쪽 식탁에서 젊은 친구 하나가 아침 식사를 앞에 놓은 채 성호를 긋고 있다. 필시 엊그제 갓 끌려온 서부의 우크라이나인임에 틀림없을 꾀다. 러시아인은 저렇게 손을 들어 성호를 긋는 일은 이미 잊은 지가 오래니까. 식당 안은 춥기 때문에 대부분이 모자를 쓰고 식사를 한다. 그렇지만 결코 서둘러 먹지는 않는다. 모두들 시꺼먼 양배추 잎사귀를 들쳐가며 밑바닥에 가라앉은 썩은 생선 부스러기를 끈기 있게 찾고 있다. 식탁 위에 뱉어놓은 생선가시가 수북하게 쌓이면 교대하여 들어온 다른 반원들이 그것을 땅바닥에 쓸어버린다. 그러면 생선 가시는 마룻바닥에 떨어져 가루가 되도록 짓밟혀서 부서진다. 그러나 처음부터 땅바닥에 생선 가시를 뱉는 건 추접스런 짓으로 되어 있다. 널따란 식당 한 복판에는 기둥 같기도 하고 받침대 같기도 한 것이 두 줄로 늘어서 있다. 그중 한 개의 기둥 옆에 같은 작업 반원인 페츠코프가 슈오프의 식사를 지키고 앉아 있었다. 페츠코프는 슈오프보다 더 낮은 하급 반원이다. 똑같은 검은 작업복에 똑같은 모양의 번호표를 달고 있어서 겉으로는 모든 작업 반원이 별 차이 없어 보이지만 실은 엄청난 차이가 있다. 여러 계층이 있는 것이다. 예를 들면 전직 해군 중령인 부이노프스키에게는 남의 국그릇 따위를 지키고 앉아있으란 말은 할 수 없다. 슈오프만 하더라도 무슨 일이건 모두 맡아 하는 건 아니다. 더 낮은 반원이 있기 때문이다. 슈오프를 보자 페츠코프는 한숨을 푹 쉬며 옆으로 비켜놨다. 다 식어버렸어. 내가 대신 먹어버릴까 했지. 틀림없이 영창에 들어갔다고 생각했거든. 그리고는 그냥 돌아서 나가버렸다. 기다리고 있어봐야 국이건 죽이건 자기에겐 국물도 없으리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슈오프는 방안화에 꽂았던 숟가락을 꺼냈다. 이 숟가락이야말로 그에게는 무엇보다 귀중한 물건이다. 북쪽의 수용소를 전전하는 동안 잠시도 몸에서 떼어놓은 적이 없는 숟가락이었다. 그것은 알루미늄 철사를 녹여서 슈오프 자신이 모래에 부어 만든 것인데 손잡이에는 우수치 이지마 1944라는 글자까지 새겨져 있었다. 숟가락을 식탁 위에 꺼내놓고 그는 박박 깎은 머리에서 모자를 벗었다. 아무리 날씨가 추워도 남들처럼 모자를 쓰고 식사를 할 수는 없었던 것이다. 그는 숟가락으로 국그릇을 휘저어 재빨리 건더기를 살폈다. 보통 정도는 못 되지만 그렇다고 예상보다 적은 것은 아닌 것 같다. 페츠코프가 국그릇을 지키고 있었으니까 감자 조각 1개 정도의 피해는 각오해야 했다. 양배추국은 뜨끈한 맛에 먹는 법인데 싸늘하게 식어있다. 그래도 슈오프는 입맛을 다셔가며 천천히 숟가락을 움직였다. 당장 지붕이 훨훨 타오르는 한이 있어도 식사를 급히 할 수는 없다. 사실 수용소 죄수들은 취침 시간을 제외하면 아침 식사 시간 10분과 점심 식사 시간 5분 그리고 저녁 식사 시간 5분을 위해서 산다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니기 때문이다. 양배추국 건더기는 날마다 똑같았다. 그해 월동용으로 무엇을 저장하느냐에 따라 결정된다. 지난해에는 소금에 절인 홍당무였다. 그래서 9월부터 5월 말까지 내내 홍당무만 먹어야 했다. 금년에는 시꺼먼 양배추 시래기 뿐이다. 수용소 죄수들이 가장 잘 먹는 달은 6월이다. 저장했던 채소류가 다 떨어져서 곡물 가루로 국을 끓여주기 때문이다. 가장 못 먹는 달은 7월이다. 7월에는 양배추 대신 쐐기 풀을 솥에 썰어 넣는다. 생선을 넣는다고 해도 살점은 다 떨어져 나가고
가시만 앙상하게 남아있기가 일수다. 대가리와 꼬리가 간신히 형태를 보존하고 있을 뿐이다. 슈오프는 생선뼈를 입속에 넣고 씹고 또 씹어 우러나오는 국물을 빨아먹은 다음 찌꺼기를 식탁 위에 뱉었다. 그는 남들처럼 무슨 생선이건 대가리서부터 꼬리까지 남김없이 먹어치운다. 그러나 눈알만은 아무래도 먹을 용기가 나지 않는다. 그의 이런 결벽은 곧잘 다른 친구들의 웃음거리가 되곤 했다. 슈오프는 오늘 아침 음식은 절약을 하는 셈이다. 막사에 들르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 몫으로 나오는 빵을 가져오지 못한 것이다. 슈오프는 국그릇을 비운 다음 죽그릇을 앞으로 당겼다. 말이 죽이지. 곡분 대신 누른 빛이 도는 무슨 풀 같은 걸 썰어 넣어 아무 맛도 없었다. 이것을 처음 생각해낸 것은 어떤 중국 사람이었다고 한다. 어쨌든 끓여서 국그릇 300g이라는 정량만 차면 문제될 것은 없을 테니 어쩔 수 없는 노릇이다. 슈오프는 죽그릇을 다 비우자 숟가락을 말끔히 핥아서 다시 방한화 속에 찔러 넣었다. 모자를 뒤집어 쓰고 식당을 나와 이번에는 의무실로 향했다. 아직도 하늘은 캄캄했으나 휘황한 전등불 때문에 별빛은 보이지 않았다. 2개의 탐조등이 여전히 수용소 구내의 불빛을 교차시키고 있다. 여기에 처음으로 특수범 수용소가 설치되었을 때는 실전에서 쓰는 조명탄을 밤새껏 쏘아댔다. 죄수들이 도망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였다. 희고 푸르고 붉은 조명탄을 수도 없이 쏘아 올려서 하늘은 진짜 전쟁터를 방불케 하였다. 그러나 얼마 후부터는 조명탄을 사용하지 않게 되었다. 값이 너무 비싸기 때문이었다. 주위는 기상신호가 울렸을 때와 조금도 다름없는 한밤중과 같았다. 그러나 경험이 많은 죄수라면 작업 전의 점호 신호가 멀지 않다는 것을 여러 가지 사소한 징조들로 쉽사리 알아챌 수 있다. 식당 당직 근무인 절름발이 후로모이가 제6호 막사의 작업불능 죄수들에게 아침밥 먹으라는 기별을 하러 갔다. 턱수염이 텁수룩한 늙은 화공이 문 앞으로 붓과 물감을 받으러 간다. 번호표를 그리는 것이 그의 임무인 것이다. 당직 간수인 타타르가 중앙 통로를 가로질러 본부 쪽으로 부지런히 걸어가고 있었다. 죄수들의 그림자는 그다지 눈에 띄지 않는다. 모두들 침상으로 기어들어가 남아있는 몇 분이나마 몸을 녹여보자는 것이다. 타타르를 발견하자 슈오프는 얼른 막사 뒤로 몸을 숨겼다. 이번에 또 다시 그의 눈에 띄었다가는 정말 혼이 날 것이다. 어떤 경우에도 방심은 절대 금물이다. 혼자 다니는 것을 간수한테 들키지 않게 주의해야만 한다. 언제나 군중 속에 몸을 숨기는 것이 상책이다. 혹시 일을 시킬 죄수를 찾고 있는지도 모르며 또는 울분을 터뜨릴 상대를 찾고 있는지도 모를 일이기 때문이다. 죄수들에겐 엄중한 명령이 내려져 있었다. 누구든지 간수를 만나면 5보 앞에서 모자를 벗고 2보가 지난 후에 모자를 쓰라는 것이었다. 타타르를 지나 보내고 나서 슈오프는 다시 걸음을 서둘렀다. 그러자 문득 오늘 아침 작업 점호 전에 제7호 막사로 담배를 사러 오라던 키다리 라트비아인의 말이 생각났다. 어쩌녁에 고향에서 보내온 차입 소포를 받았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 가지 못하면 사기 어려울지 모른다. 이번 기회를 놓치면 다음번 소포가 올 때까지 적어도 한 달 동안은 담배 냄새도 맡지 못할 게 아닌가. 키다리 쌈지 담배는 그다지 독하지도 않고 냄새가 향긋하며 빛이 거무스름한 게 보기에도 아주 근사한 것이다. 걸음을 멈추고 슈오프는 잠시 망설였다. 지금 발길을 돌려 제7호 막사로 돌아갈까? 그러나 이미 의무실은 바로 눈앞에 있었다. 그는 의무실 현관 쪽으로 다시 걸음을 옮겼다. 의무실 복도는
발을 들여놓기가 미안할 정도로 깨끗했다. 벽에는 흰 에나멜 페인트 칠을 해서 눈이 부실 정도다. 벽뿐만 아니라 창문도 의자도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이 흰빛이다. 진찰실 문들은 모두 잠겨져 있었다. 의사들은 아직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나 보다. 그러나 당직실에는 니콜라이 부도부슈킨이라는 젊은 조수가 앉아 있었다. 새하얀 가운을 걸치고 흰 책상에서 종이에 뭔가 끄적거리고 있다. 그 밖에는 아무도 없었다. 슈오프는 상관 앞에 나갈 때처럼 공손히 모자를 벗어들었다. 저 니콜라이 셰모노이치, 다름이 아니라 몸이 좀 불편한 것 같아서 왔는데요. 슈오프는 머뭇머뭇 입을 열었다. 부도부슈킨은 일손을 멈추고 얼굴을 들었다. 커다란 두 눈이 안정감을 준다. 머리에 얹은 캡도 몸에 걸친 가운도 모두가 새하얗다. 죄수 번호는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다. 왜 이제 왔소? 어쩌녁에 오지 않고. 아침엔 휴진이란 걸 모르나? 작업 면제자 명단은 벌써 본부에 올라갔어요. 그 정도는 슈오프도 알고 있었다. 또한 저녁에 의사한테 정식으로 진찰을 받게 되면 좀처럼 작업 면제를 받을 수 없다는 것도 잘 알고 있다. 그렇지만 니콜라이 시묘노이치, 어쩌녁엔 그게 이렇게까지는 아프지 않았기 때문에 그만. 그게라니 어디가 아프단 말이요? 어디 특정한 곳이 아픈 건 아니지만 하여튼 온몸이 부서지는 것처럼 쑤시고 아파서요. 슈오프는 걸핏하면 의무실 문을 두드리는 그런 부류의 죄수는 아니었다. 그것은 누구보다도 의무실 주수인 부도부슈킨이 잘 알고 있다. 그러나 부도부슈킨이 아침에 작업 면제를 시킬 수 있는 인원은 2명으로 한정되어 있다. 그런데 오늘 아침엔 이미 2사람에게 작업 면제증을 떼어준 것이다. 책상 위에 놓인 푸르스름한 유리 아래에 그 2사람의 이름이 적힌 종이 쪽지가 깔려 있다. 그렇다면 좀 더 일찌감치 왔어야 할 게 아니오. 작업 출동 시간 바로 전에 달려오면 어떡하오. 아무튼 체온이나 한번 재봅시다. 부도부슈킨은 거즈로 싼 체온계를 꺼내서 슈오프에게 내주었다. 슈오프는 체온계를 받아들고 벽 밑에 놓인 의자 가장자리에 가서 앉았다. 허옇게 얼어붙은 이중창 너머로 출동 준비 신호가 희미하게 들려왔다. 슈오프는 한숨을 내쉬며 의자에서 일어났다. 아직도 오한은 있지만 작업 면제는 아무래도 틀린 것 같다. 부도부슈킨은 체온계를 받아들고 흘낏 쳐다보았다. 이건 어중간한데 37도 3분, 38도만 돼도 분명한데 하여튼 나로서는 작업 면제를 해줄 수 없소. 하지만 당신 자신이 책임을 질 수 있다면 그냥 여기 남아도 좋소. 나중에 진찰을 받고 환자로 결정되면 물론 작업은 면제되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그때는 태업이라는 죄목으로 영창 신세를 져야 할 거요. 내 생각 같아서는 순순히 작업에 나가는 편이 좋을 것 같소. 슈오프는 아무 말도 없었다. 고개를 끄덕이려 하지도 않았다. 방안문을 깊숙이 눌러쓰고 그냥 밖으로 나와버렸다. 따뜻한 데 들어앉아 있는 놈이 추위에 떨고 있는 놈의 심정을 어찌 알 수 있으랴. 혹하니 몸을 움츠리게 한다. 바람은 살을 내는 바늘처럼 슈오프를 엄습한다. 저도 모르게 기침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 추위는 영하 28도, 슈오프의 몸은 38도. 자, 어느 쪽이 이길 것인가? 슈오프는 다름질에서 막사로 돌아왔다. 수용소 중앙의 통로에는 사람의 그림자도 보이지 않고 주위는 온통 정적에 쌓여 있다. 언제나 아침 점호 직전에는 잠시 동안 이렇게 쥐 죽은 듯이 고요한 법이다. 벌써 고삐가 풀려 끌려 나갈 준비가 다 되어 있는데도 아무도 그런 기색을 보이지 않는다.
오늘은 작업 중지라도 된 듯한 얼굴들을 하고 있다. 오늘은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고맙습니다.